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알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책? 아, 책이요? 책, 어떤 책을 혹시? 책이 많아서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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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뒤에 분은 어떻게 사인 대신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불쾌하네요. 처음부터. 네네. 어, 예, 사실 이런 분위기도 약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뭐 대학에서도 해보고 다른 기관에서 해봤지만, 이렇게 좌식으로 이제 마치 어떤 뭐 일본 한정식집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데, 뭐 이런 것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라면은 이제 양반다리 계속 하고 있으면 다리가 굉장히 저릴 것 같은데, 적당히 다리를 이제 바꾸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편한 자리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뭘 해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편하게 자신의 얘기 들려주면 된다라고 해서 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 준비한 것도 다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 소개부터 하자면, 일단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말하는 대중음악에 대한 글을 쓰고 뭐 말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여기저기서 글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 뮤직 뭐 2주의 앨범 뭐 이런 것들 혹시 아시나요? 뭐 그런 거나 또 다음이 있죠. 라이벌인 다음의 뮤직에 있는 코너들, 그리고 이제 뭐 한겨레 신문 쪽이나 각종 잡지, 패션지, 월간지, 뭐 이런 GQ, 뭐 세시, 뭐 이런 광고가 절반인 잡지들, 그런 책들의 어떤 음악 관련한 콘텐츠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네요. 이게 9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약간 공중파 방송식이 뭐 골든 디스크니 뭐 이런 방송식이 아니라 방송 시상식이 굉장히 한국 대중음악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도 뭐 나눠 먹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굉장히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주류 가수들만 대변을 하고, 뭐 언더그라운드나 인디에 있는 뮤지션들을 뭐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막 바뀌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굉장히 불공정하고 나눠 먹기식의 시상식에 어떤 대안격으로서의 시상식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9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시상식의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어제도 회의를 했고, 계속 시상식에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장소니 일정이니 그리고 후보니 이런 게 다 확정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저는 특히나 힙합과 R&B에 관련한 분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혹은 자주 이제 방송과 관련한 인터뷰 같은 것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 끝나고도 바로 SBS 8시 뉴스와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강의 끝내고 인터뷰를 하고, 전 이제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뉴스나 뭐 케이블 프로그램이나 뭐 시사 뭐 비디수첩 뭐 2580 이런 곳에서 이제 음악이나 문화 콘텐츠를 다룰 때 이제 저희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랑만 하나? 처음부터? 자랑이 아니고 이제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서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가지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권 정도를 썼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어리고 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쓸 역량은 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책을 출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 둘이서 쓴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주변의 선배나 이런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책을 3권 정도를 출판했고요. 첫 번째로는 뭐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라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모든 한국 힙합 뮤지션과의, 모든은 아니고 주요 힙합 뮤지션과의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그 책을 위해서 다 오리지널로 다 찍고 뭐 한국 힙합의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 정리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도서출판 한울 24,000원. 이 책을 2008년에 출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힙합이 아닌 미국에 있는 소위 본토의 힙합 음악의 역사와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이제 힙합 우리 시대의 클래식이라는 책을 2009년에 출간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는 번역서가 하나 있죠. 저기 가지고 오신 저 책이고요. 그리고 저도 갖고 왔어요. 여기 있구나. 요런 책이 있습니다. 제이지 스토리 빈민가에서 재구를 꿈꾸다라는 책인데 제이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욘세의 남편이죠. 그리고 비욘세는 며칠 전에 출산을 했고 제이지는 출산 기념으로 노래를 하나 발표했죠. 그리고 제이지는 힙합 뮤지션이자 사실 비욘세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거물인 사람이죠. 미국에서 2008년도에 미국 총 수입 8위였었고요. 그러니까 뭐 랄프 로렌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8위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뭐 뉴욕에 있는 시장과 같이 점심을 먹거나 약간 이런 힙합 뮤지션을 넘어서 굉장히 사업가로서의 거물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정기격인 책이 외국에서 나와서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시겠죠? 왜 가져왔을까요? 이 책을. 네? 이 책 한 권을 강의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분에게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다시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한 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집에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매번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제 책을 한 권씩 해서 제 빚을 내서 제가 사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뭐 15살부터 뭐 25살 정도의 분들 거의 저희 또래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에게 과연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맞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말을 했지만 저는 힙합이나 뭐 R&B, 소울 뭐 이런 주로 블랙 뮤직이라고 일컫는 특정한 분야에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음악만 듣지는 않지만 주로 그런 음악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리스트를 보니까 수요일에 뭐 랩을 하시는 어떤 분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이 겹치겠다고 이제 제가 우려를 해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또 제가 흑인 음악 외에는 또 이제 어떤 90년대의 소위 그런 어떤 맑은 발라드, 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뭐 이따 한 2부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TV에서 불후의 명곡이니 나는 가수다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저조차도 동시대에 겪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예전에 흘러간 좋은 곡들이 리메이크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곡들을 새롭게 많이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더 흥미가 있는 뭐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뭐 1부에서는 뭐 저의 얘기와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여러분께서 먼저 궁금해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네, 질문할 예.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영광입니다. 네. 제가 네. 댓글을 예. 읽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럼, 네. 예, 예, 예. 예. 네. 세권 정도 예. 썼다고 하셨는데 예. 주로 그 책들을 쓰실 때 예. 포스를 어디에다 두고 작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책이란 게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택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책이란 게 지금 추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점점 이 텍스트에 기반한 문명, 텍스트에 기반한 것들이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점점 글자 위주의 매체에서 영상 위주의 매체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문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다던가 뭐 책을 뭐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던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계속 주입이 되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읽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두뇌를 써야 되는 작업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텍스트가 이제 많이 좀 죽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 텍스트에 기반한 매체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서 출판 시장이 점점 더 불황이고, 그런데 이 불황을 출판사들이 타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책을 많이 내는 거죠. 오히려 물론 이제 무슨 뭐 몇십만 부씩 팔리는 책들은 뭐 그런 불황과 연관이 없겠지만 박리다매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빠르게 내므로써,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무슨 한 권의 책감이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한 권의 책으로 좀 가볍게 이렇게 출판해 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책이란 걸 썼다고 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좀 점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흐름에서 말하자면 뭐 20대 중반 정도에 처음 책을 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 포커스에 맞췄냐면, 처음에 한국 힙합 열정에 맞춰지는, 제가 힙합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책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꾸준히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었지만, 책이란 것은 뭔가 단발적으로 매체에 그 글을 기고하는 것과는 다른 조금 더 고차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2006년에
저는 제주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온라인에 글을 쓰는 거를 뭐 눈여겨보던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오신 거죠. 이제 군대에 있는데 연락을 해오셔서 이러한 책을 준비 중인데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안 했고 이런 책을 준비 중이다. 근데 내가 힙합에 대한 음악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책 작업을 시작을 했고,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라는 책은 제가 제목도 지었고, 제목처럼 한국 힙합의 역사를 다루는데 다만 굉장히 시간 순차적으로 뭐 처음 이렇고 이렇게 좀 재미없게 순차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고요. 일부러. 그래서 역사는 알 수 있대. 다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책을 물론 이제 강의 끝나고 구입하실 거지만 책을 보시면 키워드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힙합 플러스 커뮤니티, 힙합 플러스 대중화, 힙합 플러스 패션, 힙합 플러스 먹고 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힙합과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PC통신 시절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아니었던 시절에 모뎀으로 이제 PC통신을 할 때 한국 힙합은 거기서 이제 기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가리온이니 뭐 이런 뭐 데프콘이니 뭐 버벌진트니 이런 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고, 뭐 한국 힙합과 대중화는 이제 어떤 뭐 빅뱅이나 이런 분들을 다루면서 뭐 빅뱅이 단순한 아이돌이냐, 그래서 뭐 아이돌은 음악성이 없느냐, 그리고 뭐 이런 논란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힙합과 먹고 살기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힙합 뮤지션들이 왜 힙합 음악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시기에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이러한 만큼의 보편적인 경제적인 수입을 벌지 못하는가? 왜? 한국에서? 그럼 왜일까? 힙합을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의 현실일까? 아니면 한국에서 힙합을 한다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런 것일까?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그 챕터는 좀 뮤지션들한테 약간 반감을 사기도 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환상을 먹고 사는 직업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런 적나라한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약간 뮤지션들은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책이고요.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책 쓰고 뭐 사진도 다 찍고 뭐 연대표 정리하고 뭐 이런 작업이 그 정도 걸렸는데, 물론 1년 6개월간 모두 그 책에 매진한 건 아니지만 기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은 많이 들었는데 공은 많이 들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은 그런. 물론 음악책 치고는 많이 팔렸죠. 왜냐면 음악책 치고는 이제 3세를 찍었으니까 3세 많이 찍었지만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그런 책인데 이제 돈을 벌고자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은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내가 열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해준 책이고요. 두 번째로 낸 책은 외국 힙합에 대한 저기 들어주세요. 네.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힙합 30년 명반 50이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본토의 힙합의 30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꼭 들어봐야 할 명반 50장에 대한 리뷰와 뭐 소개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인 이 책은 제가 쓰지 않았고 제가 번역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근데 이 책은 힙합 제이지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어떤 셀레브리티, 그러니까 유명인의 자서 전기 정도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다만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전문 번역가보다 제가 영어는 못하겠죠. 제가 영어 솔직히 잘 못합니다. 근데 전문 번역가보다 영어에 대한 감은 떨어지겠지만 이런 책은 전문 번역가가 그러니까 힙합 음악과 문화에 무지하지만 영어 실력은 충출한 전문 번역가가 번역할 경우에 이런 책은 완전히 망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지명 이름인데 뭐 사람 이름으로 번역한다거나 이런 번역의 오류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가사에 들어있는 어떤 은어 슬랭이라고 하죠. 슬랭이나 어떤 뭐 욕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 힙합 문화에 기반한 맥락을 가진 내용들이 하나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출판사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은 뭐 다 강의 끝나고 사시겠지만 이 책 보면은 주석이 좀 많고 특별히 음악적인 주석 같은 거 많이 달았어요. 여기 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힙합 문화의 입장에서 많이 의역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후에 힙합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의 이제 평가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많이 제대로 번역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저기 한 가지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 문화 콘텐츠가 축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일방적인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수익 구조만 문화 콘텐츠가 생산된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게 어떤 선동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예. 텍스트 기반의 문화 콘텐츠가 약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유행에 따라가기만 하는 수용적인 면으로서의 그런 문화 콘텐츠. 아니죠. 약간 거기엔 오해가 있죠. 오해가 있는 게 같은 컨텐츠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떠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건 다른다는 거죠. 같은 거에 대해서 글과 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영상을 본다는 거죠. 더 쉽게 영상 쪽을 선호한다는 거죠. 설명됐나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차이점을 말씀하시면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음악 사이트 같은 경우에 뮤지션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뮤지션 인터뷰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글자를 다 풀었죠. 다 풀어서 잡지나 온라인 매체에 게재를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듣는 경향은 물론 그런 인터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냥 그 뮤지션과 인터뷰 현장을 찍어버려서 그냥 그거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그냥 영상을 보고 만다는 거죠. 되셨나요, 설명이? 책을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책 사시면 전 좋으니까. 예. 예. 저는 질문이 예. 평론 자체에 대해서 좀 있는데요. 예. 단지 음악이나 장르 불문하고 모든 장르로 다 평론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화예술 쪽은 약간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론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보편적인 거? 그런 걸 기반에 두고 하시고 평론은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평론이란 말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많이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평론가 뭐 이런 말들보다 뭐 의견가 이런 말도 쓰십니다. 대중음악 의견가. 나는 의견, 근데 약간 되게 굉장히 어색하죠, 조합이. 예, 그래서 저도 어색해서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마땅한 대안적인 말이 없어서 그냥 뭐 외부에서 직함을 요구할 때 그냥 뭐 그렇게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평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평론이라는 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느냐 하면 그 평론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제 후천적으로 그 단어에 이제 덧씌워진 어떤 이미지들, 평론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루하고 뭐 어렵고 자기가 아는 말만 하고 뭐 현학적이고 그리고 앉아서 남을 비판만 하고 뭐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평론이라는 말을 좀 꺼리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누구나 다 갖는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평론이란 사실 평론은 엄밀히 말해서 창작에 뭐 기생하는 분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창작물이 없으면 평론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에서 언제나 창작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글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그게 사실 창작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글이 뭐 자기 음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진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되게 중시하고, 그래서 언제나 평론을 할 때는 음악에 대한 일단 존중과 뭐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론은 기준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자세와 태도와 지식과 뭐 실력의 깊이와 이런 것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도 이번 앨범은 이런 관점에서 만들고 다음 앨범은 저런 관점에서 만들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과 지식과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평소에 보유하고 있지만 결과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혹시 앨범 하나를 꼽아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앨범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요즘에? 음악 안 들으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트러블메이커요? 패스하겠습니다. 잘 현아는 뭐 현아 자체밖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타블로의 앨범이 나왔다. 타블로의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존의 에픽하이 앨범을 바라볼 때는 에픽하이 앨범을 어떤 사람은 힙합이라는 카테고리에 두고서 얼마나 힙합적으로 충실하게 만들었냐, 비트는 힙합적으로 샘플링을 잘했고 뭐 가사는 라임을 얼마나 절묘하고 재치있게 썼으며 이런 얘기들에 중점을 맞춰서 평가할 수 있죠. 근데 타블로의 이번 앨범이 나왔는데 물론 타블로의 이번 앨범도 랩이나 힙합이라는 음악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거는 평론가의 자유고. 근데 저 같으면은 이번 타블로 앨범이 나왔으면은 그런 어떤 힙합에 기반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타블로의 개인사에부터 출발을 하겠죠. 평론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블로의 이번 앨범 가사를 들어보면 좀 굉장히 우울하고 차분하고 그런 개인적인 어두운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어떠한 평론가는 그냥 힙합인데 뭐 우울한 가사를 한번 써보려고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평론이 될 수 있으려면 타블로라는 개인이 겪어온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평론을 할 때 단순히 이 가사가 얼마나 잘 썼고
얼마나 뭐 목표한 어두운 면이나 목표한 우울한 면을 잘 드러냈느냐를 넘어서 이 가사는 타블로의 뮤지션이 아닌 한 인간 개인으로서의 타블로가 겪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출발을 한 거고, 거기에 연유해서 이런 가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관점은 어떤 뮤지션의 진심이나 진정성 같은 가치를 거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또 하나 생기는 관점은 뮤지션이 한 인간으로서 사적으로 겪은 어떤 비극이라는 사건이 창작물에 어떻게 투영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모든 예술은, 그리고 모든 음악은 한 개인의 드라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극적인 사건, 삶에서의 그런 변화를 의미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진심이 반영된다. 타블로 같은 경우에 이번 가사가 다 소설일 수도 있지만 소설이 다 거의 아니죠.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타블로의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 일반화된 가치를 끌어낼 수 있죠. 그 일반화된 가치라는 거는 뮤지션이 한 개인으로서 겪은 비극적인 사건이 그 뮤지션이 다음 음악을 만들 때 어떻게 투영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그 창작물의 어떤 우수함으로 연결되는가, 뭐 이런 관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예를 든 것이고요. 결과물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관점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앨범은 사운드가 너무 좋아. 그럼 이 앨범은 사운드의 진보에 대해서 타겟을 맞춰야겠다. 아니면 이 앨범은 이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치하의 시대에 있는데 이 이명박 정권에서의 어떤 시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적인 뭐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사운드가 좀 약간 후진인데 이거는 좀 약간 내려두고서 이 메시지에 중점을 맞춰서 이 시대와 결합해서 어떤 그러한 가치를 평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마다 선택적으로 조금 더 강조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고요. 덧붙여 이제 얘기하자면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상과 비평, 그리고 취향과 안목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면 비평 혹은 평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잘난 척을 하거나 단순히 뭐 쓸데없는 뭐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러니까 감상과 비평이라는 건, 감상은 그냥 음악을 들어서 좋다, 좋네, 나쁘네, 뭐 부드럽네, 슬프네, 거치네, 이러한 정도의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평이라는 것은 그런 한 개인으로서 받은 감상적인 느낌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점을 결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평론가가 욕을 먹고 있다면 그 평론가는 제대로 된 의미의,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은 집어냈네, 역시 이 사람은 전문 평론가답구나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어떤 감상 수준의 이 앨범은 들어서 좋다, 이거는 구리다, 이거는 부드럽네, 이런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글을 썼을 경우에 그 평론가는 수준 이하이고 자질이 없다고 욕을 먹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감상과 비평을 좀 다른 것이고, 그리고 평론가는 감상을 넘어선 비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취향과 안목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인데, 취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호불호죠. 선호하는 거. 뭐 저 개인적으로 저는 90년대 발라드를 선호한다, 뭐 힙합을 선호한다. 다만 뭐 상대적으로 뭐 국악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거에 제 취향이고, 다만 안목이라는 것은 저의 취향과 맞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거 예전에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거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돌 음악이 싫고 나 개인적으로는 뭐 가요 프로그램 나오는 가수 다 싫고 나 여성 아이돌 싫고 그런 거는 취향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뭐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좋은 싱글을 냈는데 뭐 자기 취향을 갖고 그거를 폄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라는 거는 나는 여성 아이돌이 싫어. 근데 싫지만 이 음악은 잘 만들었어. 라고 이제 그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취향과 안목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평가에게는 굉장히 안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또 여기서 보면 안목이라는 게 무슨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음반은 가치 있고 좋은 앨범이다, 좋은 음악이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와 맥락이 있죠. 그 이유와 맥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반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취향과 안목을 구분하고 감상과 비평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둘을 잘 구분을 못하거나 혹은 자기의 취향을 밝히고 감상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는 비평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예. 너무 말이 어렵나요? 너무 쉽나요? 아,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예, 또 말씀하시고. 예. 지금은 이제 글로 기고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전에는 어떤 거 하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아, 예.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얘기를 궁금해 하시지 않겠지만,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문과 체질이었죠. 지금도 문과 이과가 있나요, 혹시? 네. 아,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국어와 문과에 뭐가 있죠? 국어와 영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수학과 과학을 잘 못하고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체질을 타고 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글쓰기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좋아했고 그리고 뭐 교내 100일장 하면 항상 뭐 1등을 해서 뭐 저도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PC통신 뭐 나우누리나 뭐 이런 PC통신 하면서 음악과 힙합 음악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딱 모든 사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도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나 중학교 때 나 초등학교 때 뭐 이랬지. 근데 그런 정확한 계기라는 건 솔직히 없어요. 다 이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러니까 미화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말을 해야 되니까 약간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정확한 계기라는 건 삶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언제부터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한 건 없었어요. 기억도 안 나고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문과 체질이었고 글 쓰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굉장히 가요 테이프를 많이 사 모으는 어린 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글쓰기를 결합해보자. 약간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한 이제 가슴 네트워크라는 웹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뷰어를 모집하길래 거기에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응모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흑인음악 매거진이나 리드머 이런 곳에서 많이 글을 썼었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글을
글을 꾸준히 써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하고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지만 점점 가면서 취미가 아닌 어떤 중요한 업으로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었고, 또 고맙게도 여기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저의 글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모로 저한테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제가 무슨 TV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뭐 공중파의 뭐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나오겠지.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 쓰는 거 외에도 저는 기획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협공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필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뒤에 보시는 저런 소개하시고 저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 기획을 하고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짜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역할도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역할에 있을 때 이렇게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 또 어떤 안팎에서 그렇게 두 역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조금 더 큰 거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택한 거는 사실 공연 기획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LG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 역삼역에 있는 건데, 그 맨날 대한민국 공연장 평가하면 거의 1, 2위 하는 공연장이에요. 그 세종문화회관이랑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거랑 같이 3대 공연장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거기 기획팀에서 이제 들어가서 공연 기획도 좀 해보고 뭐 계약서 같은 것도 번역해보고 실제로 공항 나가서 외국 뮤지션들을 데려오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일 수도 있고 잡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서 공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약간 제가 뜻한 바랑 약간 미묘하게 달라서 나오게 됐고, 나와서 제가 또 했던 거는 이제 저 신촌에 있는 문지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회라는 출판사에 기반한 예술기관이에요. 인데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 그러니까 강좌도 열고 각종 순수 예술에 가까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저는 물론 저기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뭐 힙합 관련한 강좌도 하고 직접 강의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의 강좌를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드는 역할도 했고, 또 각종 예술 행사에 다른 뭐 예술에 대한 솔직히 깊은 아직 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뭐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의 뭐 소설가, 시인, 다른 뭐 예술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행사를 좀 기획하고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사실 그 문지문화원에서도 저는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삶이란 건 사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글을 쓰고 또 새로 책을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LG 아트센터니 문지문화원이니 이런 곳에서 일을 했던 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제가 말했던
가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곳들이 저한테 안겨주는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일을 하지는 않죠. 물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뭐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뭐 전혀 제 관심도 없는 뭐 무슨 건설 회사에 간다던가 뭐 재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런 곳에 제가 가지는 않겠죠. 뭐 써주지도 않겠지만 그쪽에서 그런 거 가지 않겠죠. 근데 제가 운 좋게도 몸을 담았던 곳은 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고, 어떻게 보면 문화나 예술 안에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동질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었어요. 실제로 문화원에서 알게 된 뭐 많은 문학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뭐 유희경이라는 젊은 시인이 있는데, 유희경 시인은 저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과 음악 비평가의 어떤 서로의 어떤 창조적인 비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거창하지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전혀 생뚱맞은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의 인물을 붙여놓고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용가와 문학평론가가 만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인과 제가 해갖고 서로의 작업물을 깊이 탐구하고 거기서 뭔가 서로 크리티컬한 비평을 하면은 거기서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작업에는 좀 반신반의했었죠. 왜냐하면 알아야지 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물며 음악 안에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뮤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메탈 음반이나 뭐 이런 재즈 음반 같은 것들이 저의 청탁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건 대부분 거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제가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고 저보다 정통한 다른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힙합이나 흑인 음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얕은 분들이 힙합 음반을 다루는 것도 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책을 힙합의 무지한 일반 전문 번역가가 번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듯이, 그런데 이제 약간 그게 좀 저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잘 몰랐을 때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어떤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는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그런 작업이고요. 뭐 그런 거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하면 이렇게 꼬리를 보고 다 대답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저는 23살 현실이라고 하고요. 예. 혹시 음악만 해보신 생각을 하신 적은 있는지, 혹시 음악을 하고 싶어요? 창작이요? 네네. 네.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음악에 대한 평론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창작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고, 그건 저는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뭐 음악 평론가에 대한 꼭 폄하는 아닌 게, 음악을 창작하는 뮤지션도 평론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창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제는 창작이 있어야 비평이 나온다는 거지만,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창작을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에 대한 평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창작을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창작을 병행하면서 비평하는 사람도 있죠. 이 홍대 윈디에서 불사조라는 밴드의 리더 분도 직접 음악 해설지도 쓰시고 막 그러시죠. 음악 하시면서.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초반 때 음악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뭐 일본에서 턴테이블도 사오고 원래 한국에서 사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가갖고 일본에서 사고 뭐 LP도 모으고 막 샘플링해서 비트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재 활동하는 그 마이너스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래퍼랑 작업도 했었어요. 저는 녹음도 했었고. 근데 그게 절충 프로젝트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로 발매될 계획이었지만 그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그 곡도 수록되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한 곡 정도만 한번 해보다가 그냥 약간 보기엔 안 그렇지만 약간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때 생각에는 제대로 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컴퓨터 한 대만으로 다 되죠. 기술이 진보해서.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러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 생각도 약간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모니터 스피커와 제대로 된 장비와 악기와 이런 것들이 갖춰 있지 않으면 하지 말자 하는 생각에 잠깐 발 담그다가 이제 포기하고 바로 그냥 글을 쓰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